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멕시코란다. 우리 이제 이집트에서 COP27이 개최됐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당장 또 시급합니다. 이 발표는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약속은 이행할 수 있는지, 또 최근에는 우리가 그 인천에 있는 CGF죠. 그게 있는데 뭐 그 관련해 가지고 개도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야 너희들 다 해놓고 우리는 못하게 하냐 하면서 돈 내놔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맞다 준다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되는 거죠. 또 그게 이번에 이슈화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또 궁금해하는 것은 COP 33으로 가고 있는 2028년까지 어떤 이슈가 돼갈는지 금융 문제 나오고 이제 그때 무렵 되면 이제 뭐 지속가능 발전 목표 물론 유엔이 한 겁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되고 그다음 2030 목표치 달성한 연도도 다가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슈가 될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 강상임 박사님이신데 강상임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학석사를 이렇게 취득하셨고요.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에서 국제 경제학 박사 이 부분을 취득하셨습니다. 나온 대로 KDI 스쿨 겸임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한국 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대로 이 박사님은 국제사회 동향,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흐름을 명확히 분석하고 또 예측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캅 27에도 우리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다녀오셨습니다. 모시고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그 세상 밖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부분은 좀 쉽게 갈 텐데 뒷부분에 가면 좀 꼼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가지 그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이나 혹은 이 대화를 할 때 그 이해 공통된 이해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제가 처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기후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려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의 자연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는 지구가 공전을 하거나 자전을 하는 특성이 좀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도 했고 또 안 배우기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은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대략 한 10만 년 주기로 원에 가까워졌다가 달걀처럼 타원에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이제 따뜻해지겠고 좀 멀어지면은 날이 추워지겠죠. 그러니까 기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돌아가는 거는 원에 가깝게 태양을 돌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가 상당히 변화가 심할 때는 타원에 가깝게 도는데 이게 어려운 말로는 이심률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년을 주기로 0.005에서 0.058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는데 이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4만 1000년을 주기로 많이 기울어질 때는 24.5도, 적게 기울어질 때는 22.1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게 이게 4만 1000년 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방구에 가서 지구본을 찾아 놓고 보면은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책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4만 1000년을 주기로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한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구 북극이 가리키는 데가 북극성이라 그러잖아요. 큰 곰자리. 근데 이게 대략 한 13,000년쯤 지나면 검은 고자리에 직녀성을 가리킨답니다. 이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제 태양을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지구의 기후 변화에 자연적인 사이클이 생기는 자연 주기가 그게 12만 5천 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얼음을 다 파가지고 얼음 보면 한 몇십만 년 전부터 이렇게 쌓인 것까지 누적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열어서
그 안에 CO2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제 추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과거 한 80만 년 동안에 180 ppm에서 280 ppm 사이를 벗어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는 280 ppm, 그 다음에 낮을 때는 180 ppm. 근데 ppm은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뭐 파트 퍼 밀리언인가 그렇게 돼서 이제 100만 개 중에 몇 개 들어있는지 CO2 그 분자가 이렇게 따지는데, 어쨌든 180에서 280이었고 그게 80만 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빙하기가 왔다가 또 그 빙하가 녹는 따뜻한 간빙기가 왔다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데,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게 300을 넘어가지고 작년 올해쯤에는 420 ppm까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300에서 420이면 3분의 1 이상이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이 상태로 계속하면 한 2100년쯤에는 이게 얼마가 되냐면 한 1000 pp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탄산가스통 걸어가지고 그 채소 키울 때 잘 크라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막 주입하는 게 있는데, 그때가 평균 한 700 ppm 정도를 맞춰줍니다. 온실가스 그 비닐하우스 안에. 근데 지금 바깥 상태가 400이 돼서 2100년 되면은 탄산가스 틀어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탄소 동화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이게 1960년대에 315를 넘었고 2013년에 400, 그 다음에 2019년에 410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서 그 윤원태 그 박사님이 이제 이사님 발표하신 거에서 들으셨듯이 1850년에서 2000년까지 CO2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는 사람이 이제 논도 개간하고 도시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토지 이용이 변해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저 회색 부분은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총 2조 톤이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2조 톤의 첫 번째 1조 톤이 축적되는 데는 22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1조 톤이 축적되는 데는 60년 만에 2조 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게 2100년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3조 내지 3조 넘는 4조 톤 가까이까지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3조 톤 정도가 된다 그러면 2100년도에 평균 기온이 한 7도, 6도 내지 7도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평균 기온이 그 정도면 최고 기온이나 최저 기온이 변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하게 변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감축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당장 감축해서 기후 변화를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한 거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적응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변화 감축, 기후 변화 적응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후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홍수, 한발, 가뭄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손실하고 피해가 발생할 텐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복구할지가 문제다라고 하는 게 올해 캅 27에서 이제 주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암울한 미래인데, 오른쪽에는 누적으로 이게 뭐 1조 톤, 2조 톤 이렇게 변하거든요. 지금 2조 톤 여기쯤 와 있죠. 이제 2020년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추가적으로 뭐 1조 톤, 더 2조 톤이 더 늘어나서 2100년쯤 된다고 하면 4도에서 5도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그 1m 제곱마다 8.5W짜리 전열선을 깔아놓은 효과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제곱마다 이 그 보통 겨울에 쓰시는 조그마한 온풍기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거 하나씩 켜놓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적어도 RCP, 이게 리프레젠터티브의 그 대표적인 농도 경로라 그러는데 420 ppm을 맞춰야지 1.5도가 될 텐데 이건 이미 늦었고, 여기서 2도까지 막자라고 2015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1.5도까지만 가자. 그래서 사실 2도, 1.5도 이렇게 나온 이유는 평균 기온이 여기까지만 가면 그나마 이 자연 생태계가 안 무너지고 사람이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한계선이 2도, 1.5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기후변화 그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신기후 체제, 왜 신자가 붙었냐면 기후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는 1992년이 처음 시작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을 만들었고, 기본 협약에는 적응, 감축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감축을 누가 얼만큼 감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협상을 하다가 97년에 교토의정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이 1995년을 기준으로 평균 5%를 줄이자, 절대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년, 2012년까지 유지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도 도망가고 일본도 못하겠다고 빠지고, 그래서 그 체제가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강제로 하지 말고 각 국가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내놓고 그만큼을 달성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NDC라고 하는 건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그러는데, 기여를 내놓도록,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를 신기후 체제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잡았거든요. 작동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행동을 보기에는 감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축만 나오는 걸 막는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미 2조톤에서 3조톤까지 나와 있는 거를 제거를 해서 다시 잡아가지고 땅속에 묻거나 바다에 묻거나 아니면 나무 숲을 키워가지고 제거를 하거나, 이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 감축에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각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제 협력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산업계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대충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가는 온실가스 우리나라 배출 총량이 대략 한 나라 전체 배출량의 75%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나 산업들이 나머지 4분의 1, 그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배출하는 분들한테 감축을 하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감축한 것처럼 이렇게 써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외부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안 걸리는 쪽에서 감축을 한 거를 걸리는 쪽에서 가져다 쓸 때 배출권 거래제 외부에서 일어난 감축 사업이라 그래서 그걸 이제 외부 사업을 통해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국외 사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외 사업은 우리나라 안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인데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다음에 그 감축한 증서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감축한 것으로 이렇게 상계를 하자, 이런 이제 협력적인 접근법이 여기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축에 관한 세계 조항이고, 감축을 해도 이미 일어나거나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적응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지자체까지 이제 적응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지자체 적응 계획까지 의무적으로 세워서 기후변화에 그 노출된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감축을 하거나 적응해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형태의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지자체들을 도와주자, 지원하자, 이런 조항이 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는 2도씨 이하로 줄여야 된다. 가능하면 1.5도씨 이하로 줄인다. 자발적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2조, 3조에 깔고, 행동은 감축하거나 적응하거나 손실과 피해를 다룬다라고 한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 이제 이행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9조에서 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조에서 기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전에 조기 경보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온실가스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재원하고 기술을 들여서 개발도상국에는 역량을 배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행 수단이 있고, 12조에는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나 공공, 대중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2조에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죠. 그래서 교토우정선은 애초에 딱 그 감축량을 할당을 해줄 때 어느 나라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퍼센트 줄여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신기후 체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뭘로 도대체 저 목표를 달성할 거를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감시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13조의 투명성 조항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2년마다 한 번씩 요 모든 2조에서 11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5년마다 한 번씩 모아가지고 14조에서 말한 전 지구적인 점검을 하는데 내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하는 2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이 파리 협정 신기후 체제 아래에서 진행된 모든 감축, 적응, 손실 피해 대응 노력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캅 33 2028년에 그 순서는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나라가 그 23 내년에 당사국 회의를 저쪽에 넘기기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음번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당사국 총회는 한국이 하는 거를 아랍에미리트가 지지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가면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경쟁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두 번째 전 지구적 점검이 일어나는 진행되는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5조의 이행 및 준수는 이게 전 지구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국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안 따지거든요. 근데 15조에서는 어떤 나라가 자기가 NDC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걸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 나라를 불러다가 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달성을 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그런 조항에 관한 것들이 다 15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조의 파리협정 2조에서 15조가 지금 이제 저희가 듣는 신기후 체제 하에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모든 기본적인 법이 다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아까 보신 것처럼 2100년에 1.5도, 2도를 맞추려면 2050년까지는 넷제로 탄소 중립이 가야 되고 2030년까지는 카본 피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긴 사실 카본 피크는 선진국들은 이거보다 더 세게 나갈 거기 때문에 대략 한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의 절반 정도를 줄여야 된다. 2030년에. 그 다음에 2050년에는 순 배출이 0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가 이런 목표에 가장 적극적이라서 유럽연합은 2035년이 되면 운수 트랜스포테이션 수송 부분에 저희 피스톤 엔진 쓰는 자동차는 이제 시장에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나 혹은 수소차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2035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12년, 13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면 유럽 시장에서는 새 차로는 엔진차 못 쓴다. 전기차나 수소차 차야 된다. 수소차.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유럽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도 유럽 시장에다 못 팔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나 혹은 관련된 기계 산업들도 전부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럼 세계에다가 현재 상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이 도대체 얼만큼 내놓냐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1년에 90억 톤을 내놓습니다. 미국은 2등인데 50억 톤, 인도가 20억 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대략 한 500억 톤에서 600억 톤이 나오는데 그중에 1, 2, 3등 중국, 미국, 인도가 대략 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150억 톤. 그리고 우리나라는 쭉 내려가면 이제 5억 톤, 6억 톤 정도를 내놓거든요. 6억 톤인데 매년 배출하는 걸로는 7등이고 근데 이제 매년 배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혁명 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배출을 내놨는지 누적 개념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한 12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억 톤 정도 된다. 그리고 5천만이니까 1인당 한 12톤 정도 1년에 집에서 자동차 운전하고 음식 만들 때 가스 쓰고 뭐 전기 쓰고 이런 걸로 해서 12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5톤이거든요. 그 중국이 세긴 하지만 인구가 워낙 커서 그렇지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만 배출하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수준이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기준으로 3조 톤,
4조 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부터 녹색 전환, 그래서 그린 뉴딜, 그린 딜 이런 완전히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 유럽 그 그린 딜의 핵심을 보면 투자하는 그 금융 투자사들한테 투자하는 곳,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곳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CO2가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 안 배출하는지를 구별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1년에 한 100원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올해는 50원 정도는 CO2가 안 나오는 쪽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이런 규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 기후법이라든지 유럽연합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협상장에서만 온실가스를 줄이고 적응하자 이런 이야기 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엔진차 더 이상 못 파니까 뭐 전기차나 수소차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 금융권에서도 엔진차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 안 할 거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후 변화 문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고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위기 최전선의 도시 녹색 전환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1년에 대략 한 100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내놓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75% 정도는 국가가 관리를 하거나 대형 사업장이거나 전기, 에너지 전환 부분이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25%가 도시 지역에서 이제 건물, 그 다음에 상업 부분, 그 다음에 가정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일일이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줄여나가거나 중립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도시 정책을 통해서 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그 초에 통과된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적응 부분에 있어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했었는데, 이제 지자체도 탄소 감축, 탄소 중립 부분에 있어서 국가 계획 아래 지방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의 탄소 전환,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부분들이 대략 한 2, 3년 안에 일상 업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 신규 체제에서는 숙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NDC라고 하는 거는 5년 만에 20년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 보고서는 202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5년마다 주기로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2년마다 내는 투명성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2023년 중간 연도에는 이제 글로벌 스톡테이크라고 해서 전 지구적인 숙제 점검을 하는 상황에 있죠. 이게 이제 국가가 이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나 자료는 다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에서 다 이렇게 바텀업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자료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 쪽에서도 져야 될 부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표를 찾아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도시 탄소 관리 시스템이나 혹은 도시 기후 환경 영향 평가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나와서 매 시기마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는 이제 변화 이야기 안 하고 기후 위기 이야기도 안 하고 기후 재난에 대한 손실과 피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기후 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얼마씩 돈이 들어갈까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 100억 불 그래서 1000조, 그렇죠? 1년에 1000조가 들어간다 그랬었고, 1000조 원이 들어간다 그랬었거든요. 1000억 불 정도. 그래서 1000억 불이니까 1년에 100조 원이겠네요. 100조 원.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는데 4조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4조 달러면은 1년에 4천조죠. 우리나라 지금 GDP가 대략 한 3만 불 잡고 5천만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4천조라고 하는 돈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다닐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려고 손실과 피해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기 위해서 2013년에 기후변화 기본협약 안에서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가 붙은 거는 2013년에 당사국 회의를 개최한 데가 폴란드 바르샤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실 피해 메커니즘을 만들 때 바르샤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그 손실과 피해 메커니즘을 저희가 이제 윈이라고 부르는데 피해 집행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손실과 피해 대응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무국도 만들고 그 아래 5개의 손실과 피해가 드러나는 부분의 주제를 잡았는데, 이거는 손실과 피해는 기후 재난 상황에서 위험 관리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 재난 재해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이 이미 이제 아열대 지역에 들어섰고 2050년, 2100년이 되면은 거의 열대 가까운 지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과라든지 이런 다른 작물들의 그 재배 한계가 점점 더 북쪽으로 옮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영향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손실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후 난민하고 관련돼서 지금 투발루나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평균 고도가 1.5m밖에 안 되거든요. 남태평양 섬나라는. 근데 해수면 상승이 7m가 되면 조만간에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비경제적인 손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행동과 지원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개도국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굉장히 약했다고 개도국들이 매년 당사국 회의 때마다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올해 산티아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산티아고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나 네트워크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피해를 돕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조직들이나 기구나 이런 것들이 개도국을 돕는 거를 도와주자,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선진국들이 여기에 그 펀드 돈을 내 가지고 제대로 손실과 피해 대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손실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후 변화, 기후 재난이 닥치면은 사람들이 대응하는 양식은 사전에 그 기후 재난을 피해야 되거나,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재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사전에 피하는 문제는 기후변화 적응 부분에서 적응 계획을 세워서 기후변화에 좀 튼튼한 사회 그 간접 시설들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난 당시 현장에는 뭐 적십자사나 적신월사, 그다음에 인도적인 지원 체계들이 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개 영역 이외에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손실과 피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터지면 모든 그 언론이나 혹은 매체에서 그걸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지나면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시 집을 짓고 다리를 짓고 생업을 이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잊혀져 있기 때문에 올해 27차 당사국회에서는 손실과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기금을 내년까지 만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모가 어떻게 될지, 어느 나라가 얼만큼 내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한 2년 혹은 3년 동안 협상을 해야 되지만, 일단 30년 기후변화 그 협상장에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에 관한 재원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이 돼가지고 두 가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급한 대로 복구 대응 기금을 만들자, 펀드를 만들자 이렇게 돼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펀드 가지고는 부족할 거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전체 재원 체계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신규 재원 체계를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신규 재원 체계에는 쓰는 단어로 혁신적인 재원을 동원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손실과 피해 복구 대응 기금은 선진국들이 자발적으로 개발 협력 사업의 ODA라 그러죠. ODA 재원의 일부를 이렇게 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까 보신 것처럼 4,000조에 해당하는 기후 재원을 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 플러스 민간 부분의 재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발적인 기여금 이외에 예를 들면은 국제 항공이라든지
또는 해양 수송, 항운, 해운이라든지 혹은 가장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높은 석탄 발전 부분에 세금을 매기자. 그리고 이 세금은 국제 세금으로 매겨서 그거를 가지고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재원을 채우자. 이런 주장도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게 있다. 잠깐 보실 텐데, 이 기후변화 기본협약 신기후 체제 안에서만 재원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은행, 월드뱅크 있죠. 그 다음에 IMF, 국제통화기금. 우리는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있을 때 국제통화기금에 하도 호되게 당해서 그게 뭔지는 다 알지만, 국제통화기금도 손실과 피해 대응 신규 재원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통화기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유는 현재 개발도상국이 대외 채무를 굉장히 많이 지고 있거든요. 개발 사업을 하거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외부 차관을 많이 가져다 쓰고 빚을 쌓아놓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이 대외 채무를 이렇게 갚아 나가는 돈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다시 개발도상국들의 무상으로 손실 피해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형태의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캅 27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고 또 성과가 많이 났다고 하는 부분이 손실과 피해 대응 부분에 있어서 산티아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개발도상국, 특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고, 그 제도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재원, 기금을 포함해서 재원 체계를 다시 고치는 문제까지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큰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 당사국 회의나 재내년 당사국 회의에서 이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협상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이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의 주제별로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논의를 하고 결론을 꺼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이 받는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너네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그게 불법이라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상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은 우리가 내연기관 만들거나 발전소 지어서 전기를 쓸 때 그게 불법이진 않았다. 국제규범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92년에 이제 국제규범이 생기고 나서도 그것은 정당하게 이렇게 국제규범 하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배상 차원은 아니고 형사적인 책임은 못 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도국의 섬나라 같은 경우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규모 배출을 하는 선진국 기업이나 선진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걸자. 그래서 거기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손실과 피해를 보충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보상이나 배상 개념은 아니고 선진국들이 역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에 있고, 우리나라도 뭐 현재는 매년 7등, 누적으로는 12등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자발적으로 지겠다 이렇게 이번 협상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하이 인컴 이코노미라 그랬는데 고임금 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야 된다,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의무적은 아니고 돈을 내기는 낼 건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다뤄진 거는 4개 의제 협상이 있었는데, 바르샤바 인터내셔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 기본협약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신기후 체제 파리 협정에 대해서 관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주인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고, 그다음에 집행위원회에서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는 이제 잘못된 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5년 계획을 바꿔지는 시점에는 연동 계획을 승인을 하는 걸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다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연동 계획에 대한 작업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2028년에 이제 당사국 회의를 유치한다 그러면 적어도 손실과 피해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의 핵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여러 기관들이나 혹은 그걸 이제 당사국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활용할 방법들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실행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재원들은 선진국이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개발도상국 G77 그룹이라고 하는 비동맹 그룹하고 중국이 신규 추가 기금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네 입장을 관철을 시킨 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파리 협정 8조 1항에 회피하거나 어버팅하거나 미니마이즈하거나 어드레싱하거나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드레싱이란 단어가 어드레스는 이렇게 그 스틱을 잘 갖다 대는 걸 어드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뭐를 다룬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어드레스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어드레스가 복구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커버리나 리해빌리테이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협상 결과물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대응 재원 체계를 만든다. 근데 초점은 어드레싱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레싱을 저희는 이제 복구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초기에 이번에 이제 샤멜쉐이크에서 협상이 종결됐을 때 일부 언론에서는 저 부분을 가지고 보상 혹은 배상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났었는데 나중에 설명 자료를 내서 그거는 보상 배상은 아니고 복구를 중심으로 복구 관점에서 대응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의 결과는 기금을 만들고 신규 재원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정치적인 합의를 하면은 선진국 대표 10명, 개도국 대표 14명 모아가지고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또 부지런히 워크숍도 하고 또 뭐 고위급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저거를 실천할 것인지에 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펀딩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체계가 뭔지 그 안에 뭐를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내년 말까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9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2024년에 그것에 관한 어떤 실행화에 관한 또 실무적인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쭉 돈도 내고 행동도 하고 활동도 하는 상황이.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각 방면에서 권위자이신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 특강 듣는 것만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많은 느낌들을 갖고 하겠습니다만은 개화기 어렵게 모셨으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야기들 서로 소통하고 또 궁금한 점 더 여쭤보기도 하는 시간 간단하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4시 10분까지 주어져서 아마 한 20여 분 남짓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하시되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분께서도 아까 강의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 강의 들으시고 우선 여러분 메모지에 이따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적어놓은 거 있으시죠? 예, 그 질문부터 먼저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광재 처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완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질문을 하셔서 사실은 지난 7월 29일이죠. 우리 전라남 도의회의 강문성 의원께서 그 기후 대응 의원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어요. 한 10여 분
도의원님들로 이렇게 해서 강문성 의원님 대표위원이신데 그 연구 모임에서 7월 29일 우리 유원태 박사님하고 초청 강연을 이곳 상공회의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오늘 하신 말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여러분께 설명드린 AI에 기반한 그 정보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생산하고 분석해서 공유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광주에 있는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로 유 박사님 대표로 계시는 그 센터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이제 참석하셨던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아니 우리 전남에도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특히 COP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는 전남에서 굉장히 유용할 텐데 꼭 필요할 텐데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박사님 모시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자세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강재 처장이 물어보는 것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혹시 그거 만들려고 한다면 가능합니까?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지금 목표는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주체가 보면은 국가 단위의 주체가 있겠고 지자체 단위, 그러니까 도시 포함해가지고 지자체 단위가 있겠는데 핵심은 지자체 단위입니다. 핵심은 지자체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탄소 중립 정책을 과학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학적인 베이스 위에 시스템을 갖추고 과학적인 정책을 입안을 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첫 번째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첫 번째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관은 인력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러한 인력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러한 여수시나 전남도가 지금 하려고 하는지 여수시가 하려고 하는지 여수시하고 전남도에서는 클리어하게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이러한 단체를 센터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이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수시에서 하려고 하는 게 정말 COP33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것도 가서 클리어하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센터를 아니면은 조직을 구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시에서 만약에 여수시에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수시에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과학적인 베이스 때문에 공무원 중심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러한 정책이나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차제에는 지역에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 박사님 지난번 7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요즘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나요? 거기서 보면 그 주인공이 전생에 한 번 더 태어나가지고 미래를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아까 우리 박사님이 설명하신 그 AI 시스템 보면서 2050년까지 비가 얼마나 올 것인지 또 날씨가 어떨 것인지 거기에 따른 정책은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정책에 기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또 문화 여러 가지 정책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그런데 대개 이제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또는 심지어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몰리는데도 뭐 수백 명의 인명이 깔려 죽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벌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저런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중에 왜 전남의 기후 대응 정책과 강원도의 기후 대응 정책이 똑같아야 되냐? 환경부 산하 같은 산하에 있다고 해서 기후가 이렇게 다른데 사실은 또 우리 전남에서도 우리 여수 다르고 목포 다르잖아요. 광주 다르고 지금 오시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수는 눈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왔으니까 여수에 만약에 도로에 썽썽한 도로에 그 염산 뿌리고 막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획일된 매뉴얼로 인해서 자 뿌리세요 하고 뿌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광주에서 저렇게 선례가 하나 생겼으니 우리 전남이라든지 여수에서도 그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앞서가는 유원태 박사님 같은 분이 당신의 이름이 붙은 특허가 돼 있는 이 프로그램을 공짜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얼른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침 이 자리에 우리 그 전남도 기후생태과의 우리 최세균 팀장님 또 여수시 기후생태과의 한성진 팀장님 자리에서 진지하게 좀 듣고 계시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수 있으면 좀 어떨까요 싶습니다. 예, 기후생태과 시업뷰티 팀장 최세균입니다. 이 관련은 사실은 제 팀장이긴 한데 기후변화 대응 팀장이라 별도의 팀장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래서 전라남도가 해야 될 것인지 그럼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COP만 해야 될지 이에 관한 것은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 기후변화 대응 팀장하고 이쪽에서 논의했던 것을 얘기를 해서 또 여수시와 이렇게 상의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러면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가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 일반 개인적으로 다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거 좋겠다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으로 조금 선구적으로 좀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COP33 유치팀장하고 있는 한성진이라고 합니다.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건희 사무처장님께서 여쭤보신 사항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약간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윤 박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국제기후환경센터도 마찬가지로 광역이 지금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에는 전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연구기관이나 우리 국제기후환경센터도 광주광역시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돼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전라남도도 지금 올해 우리 광주 전남 연구원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 한 20군데 정도를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여수가 먼저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아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 조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순환 보직 때문에 조금 알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문 연구하시는 대학이나 이런 데를 아마 지정을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뭐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의회나 뭐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은 지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거기서 뭐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나 아니면 시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우리가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까 이상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굳이 기초지자체까지 이렇게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엊그저께 우리 꼭 겪었지만은 어디는 뭐 눈이 와서 제설제를 뿌리고 화양면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고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걸 광역이나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하겠느냐. 그리고 연구원 이것을 맡은 연구기관도 다르게 하라고 그럽니다. 한 군데서 해가지고 위에 뭐 무슨 여수시 그래갖고 딱 바꿔갖고 순천시 해가지고 만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아마 여수시에서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오히려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 굉장히 좋은 우리 윤 박사님 그 AI 시스템 이집트 가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그랬는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요. 맨날 오늘 내일 모레 날씨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알겠는가? 지역의 날씨도 모르는데 아까 최소 뭐 레벨 뭐 한 7까지 가면 뭐 11m 곱하기 11m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걸 하면서 대기 모델링 쪽은 많이 봐왔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진짜 우리 뭐 광주하고 뭐 우리 지역 쪽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전국적으로 해야지 맞는 것인 것 같고요. 이 전용 어디서 빌려서 하는 슈퍼컴퓨터가 아니고 전용 슈퍼컴퓨터를 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려면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려면 소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기 모델링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짜리가 어디에가 몇 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지 그 사이를 어떻게 통과하고 뭐 낙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될 텐데 그런 데이터들은 혹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어쩐지 아니면 그걸 다시 다 새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미 이제 약간의 GIS 기반으로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진 건 있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만 참고만 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무원이라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걸 도대체 이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모델링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예. 네, 항상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을 소개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항상 불안전한 불확실성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예측이라는 게 100%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예측이라는 게 첫 번째 불확실성을 포함을 하고 있더라도 이 예측 자료를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논문으로 과학적으로 에코노믹 밸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료를 사용할 때 그래서 그러한 경제성 문제를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예측 자료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자료를 정보를 활용을 했었을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그러니까 시라든지 이렇게 정책 결정자나 의사결정자들은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라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는 시스템들이 그러한 이제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얼리 워닝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얼리 워닝 시스템이 있고 국가적인 얼리 워닝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그 밑에 지자체 단위의 얼리 워닝 시스템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얼리 워닝 시스템을 지금 기술로는 5m, 10m까지 확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50년 단위로 하는 것은 당연히 5m, 10m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서 몇 킬로 정도의 굉장히 라프한 그러한 그러니까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도시 단위로 내려갈 때는 우리가 10년, 뭐 1년 그런 단위까지는 가지 않고 적어도 계절적인 그 정도 시간 단위로 우리가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얼리 워닝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정보 시스템 아까 예를 들어줬잖아요. 전남 지방에 저희가 여름철에서부터 가뭄이 온다라고 그거를 가서 해줬다라고. 그 정보 맞잖아요. 지금 가뭄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도가 물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확도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져다 쓰는 게 좋고 무조건 가져다 쓰는 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좋고 탄소 중립 정책을 유행하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예산입니다. 근데 예산은 아까 저기 이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저희가 공유를 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여수시에서 따로 만들려고 한다면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공유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예요. 공무원들은 사실 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별도의 조직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환경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가지고 한 2억이나 이 정도로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거기는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수립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를 거기에서 이제 엑스트라로 그러면 이제 규정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시스템을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가서 환경부에서 허락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서 조금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광주발전연구원이 하는 것처럼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그러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돼도 탄소중립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게 만든다면 약간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들어보시니까 대략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드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미 지금 강문성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좀 그 미션으로 좀 삼고 지금 자료도 이렇게 챙기고 해서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또 여수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이 일을 좀 진척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오늘 모이신 우리 지소기업이라든지 여실위에서 좀 이런 여론들을 좀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간다면 조금 더 일이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사님 여기 데이터 공유하는 회원 도시가 20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여 개. 예. 여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수도 가입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여수 박람회 한참 유치하기 위해서 그 각 방송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홍보 요청을 좀 그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순천 방송국 국장님한테 이제 여수 방송국이 순천 방송 넘어갔을 때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아니 일기예보에 우리 여수 날씨는 안 나옵니다. 항상 보면 뭐 광주는 어떻고 부산은 어떻고 하는데 우리 여수는 그 날씨하고 전혀 다른 날씨가 있습니다. 섬이 많고 그런데 여수 날씨를 좀 일기예보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여수 날씨가 중앙 일기예보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COP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남해안의 여러 가지 이 기후 모순 또 기후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COP를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 기후 센터라든지 AI 기반한 이런 과학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없는 것이 좀 이상한 난센스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좀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공감하시라고 믿고요. COPI가 나와서 우리 이번에 그 정부 대표로 함께 다녀오신 강상인 박사님께서 우리 그 강상인 박사님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선배님이어서 늘 저도 의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에 그 28 그 유치 과정에서도 이호수에 몇 번 오셔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 이집트 다녀오시자마자 그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오셔서 아주 그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강상인 박사님께 아까 들었던 얘기 중에 좀 더 궁금하거나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좋았습니다. 국제기구에 이제 우리 한국 대표로 참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남도 시에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COP 33을 유치하려고 준비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 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지원 금액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이제 COP 33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은 또 2030 엑스포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박사님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의 의견이십니다. 솔직하게 가능성이 좀 어떠신지 그 말씀하시기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좀 뭐라나 지독하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또나 씨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개인적인 의견은 또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요수 왔던 때가 이제 2018년에 카토비츠에서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고 그다음에 2019년 무렵에 아마 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2, 3년 전에 당사국 회의에서 이제 차기나 차차기 개최지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때 카토비체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는 그게 석탄 산업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워낙 그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국 회의 하는데 대표단들이 이동을 할 때 아침에 1시간 반 정도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카토비체에서도 개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라든지 그 프랑스 파리나 이런 대도시들에서 됐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는 여건은 좋지만 그게 이제 그 큰 이벤트 중에 하나를 보통 당사국 회의가 2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국제 행사를 하나 유치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대도시들은 접근을 하는데 카토비체 같은 경우는 폴란드가 워낙 그 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그 석탄 산업이 폴란드 사회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했는데 그 기후 변화, 그 탈탄소 이제 주장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그 산업 기반이 와야 되고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와서 요수 쪽에서 이제 남해안 남중권 그 연대를 해가지고 당사국 총회를 유치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때 논리는 우리나라 남해안권이 기존의 온대 지역에서 아열도로 넘어가는 제일 그 앞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당위성은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도시들을 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이제 개최를 한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적당하겠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대도시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그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2주 동안에 캅 유치를 했냐 안 했냐라기보다는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 특히 여수라고 하는 지역이 석유화학산업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안에 이제 도서 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 걸 전체 그 지자체의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꿔가는지에 더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8년에 캅 33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5년마다 돌아오면 아마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번은 개최를 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카타르 쪽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쟁할 때는 이제 여러 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국정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타당성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해서 저쪽에 넘겨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조직들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번의 경험을 생각을 하면 28년에 33차는 우리나라가 맡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건 아직도 거의 한 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여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그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렇게 개최 유치를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수라든지 그 여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하는 것들을 더 고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아까 탄소 중립 그 녹색 지원 센터 같은 경우도 국가 계획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소화를 할 건지 어떻게 보조를 할 건지에 관심이 돼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그것 플러스 필요한 것들 사실 그 AI 기반의 평가나 혹은 탄소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자료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기과학연구소에서 전 지구 데이터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하는 기법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누가 이렇게 갖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숨겨놓고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개된 데이터들, 그 다음에 공개된 이미 확립된 시뮬레이션 기법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국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부분도 이미 광주 기후센터에서 이미 만들어가지고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걸 좀 들여다봤었는데 우리나라 농산업 부분에 농업식품 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그 연구센터를 이제 해남에다가 유치를 해서 셋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그러니까 이제 실행 운행이 될 것 같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는 탄소 관리라든지 혹은 도시 기후 영향 평가 모델들이 이제 육지하고 연안 지역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지역에서 셋업이 하나가 되면 굉장히 그 시너지나 임팩트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거나 혹은 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이 좀 되셨습니까? 예. 이번에 사실 우리 윤원태 박사님도 다녀오셨거든요. 그 같은 질문에 혹시 조금 다른 답이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남해안 남중권에서 COP 유치를 재도전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불리하면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두 개가 상반되는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산업 단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강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just transition이라고 여기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여수입니다. 이게 남해안 남중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게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들이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거를 어찌됐든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되고 산업 전환을 이루어야 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수는 산업 단지 때문에 지금 화석연료 배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전남 지역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COP33하고 연결을 시킨다면은 이 산업 전환이 여기 여수 남해안 남중권이
산업 전환을 이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계획이 없이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서 어차피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서 유리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산업 전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실천을 해갈 때 COP 33 유치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또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전환도 동시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여기가 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해안선을 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COP를 유치를 하고 싶다면은 이거 두 가지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만 아까 카토부처에서 그렇게 유치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예가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뭐 기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4시 10분까지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한 분도 항의를 하지 않으시네요. 예, 지금 25분이 돼서 이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습니다. 마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저녁밥을 못 먹는 한 있더라도 이 이야기는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그 이제 두 분 그 뭐 짤막하게 정리하시는 말씀 한 1, 2분 정도 해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복. 예. 사실 기후변화 협상 부분은 제가 99년부터 이제 23년째 협상만 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우리나라는 개도국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도국들을 이렇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계 전체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기술이나 산업 그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세상이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의 탄소 화석연료 기반의 세계 경제 패권에서 이제 한 세대 안에 수소 기반의 세계 경제 패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화석연료 기반으로는 중국이 저렇게 그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성장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고비용 구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면 여전히 그 첨단 기술 부분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에너지 전환을 기후변화의 핵심에 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글로벌에서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도 그렇고 특히 지역으로 내려오면 여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탄소 배출 두 번째 지역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에너지 산업이나 혹은 석유화학 산업이 집중이 돼 있다는 건데 이게 조만간에 10년 내 20년 안에 완전히 그 수소 기반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에 있는 공단이지만 국비라든지 국가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요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통은 COP33 유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해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 건지 꼭 유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여수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 자체가 선도적으로 빨리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건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책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에 보면은 탄소 버블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탄소 버블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기반의 그러니까 제2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해서 이만큼 잘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이 제조업 기반의 이렇게 석유화학이나 정유라든지 세멘트, 철강 이런 식의 제조업 기반의 이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에서
우리가 청정에너지 기반의 산업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화석연료 자초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석연료 자초자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을 하게 될 때 탄소 보호는 이제 기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자초자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화석연료 자초자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는 8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40.5% 정도가 이 화석연료 자초자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탄소 보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리프킨에 의하면은 2028년이라 그래요. 6년 후입니다.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그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사회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는 게 바로 이제 기회거든요.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수 같은 데나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자체에 있다 보면 지방에 있다 보니까는 인력 양성에 그동안 기후 과학이라든지 이러한 AI 기후 위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젊은 인재 양성에 지금까지 굉장히 둔감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마련을 해가지고 후배 젊은 인재 양성들도 하고 산업 에너지 전환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후 금융 위기가 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COP 이게 이어져서 COP 335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COP 유치를 저희들이 바라는 우리 여수 시민들은 그동안에 그 국제적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숙박 시설이 며칠 정도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접근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논의를 그동안에 치열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 말씀은 뭐 그것은 기본인 거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기후 해법에 대한 도시적 합의와 또 의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 센터라든지 AI 기반의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강 박사님께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그 따끔하면서도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충고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논의들이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수 또 전남의 기후도시로서 기후지역으로서의 미래를 좀 전망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실천할 때를 만들어가는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두 분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크게 감사의 박수로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